자, 오늘은 4.5절 Force Method of Analysis. 그래서 사실상 뭐 Force Method of Analysis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Flexibility Method이라고 부릅니다. Flexibility Method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유연성, 그죠? Flexibility 하면 유연성이니까 유연성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를 지금 유연성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It is also possible to solve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부정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합방정식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인데 그거를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하면 by writing the comparability equation using the superposition of the forces. 그러니까 superposition, superposition of the forces 그러면 힘들의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By writing the comparability equation, 적합 방정식을 씀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첩법을 이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적합 방정식을 만들므로써 정력학적인 부정적 문제를 그러니까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을 풀 수 있다 이거죠. Acting on the free body diagram. 그러면 자유물체도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적합방정식을 세움으로써 부정적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플렉서빌리티 메서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지난번에 우리 4.4절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요 전체를 띄어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의 지점발력, 여기에 지점발력을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늘어난 것과 여기 줄어든 거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풀었어요. 요거를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중첩법을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푸냐 하면 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다가 이 문제를 더해 가지고 풀면 똑같은 문제를 푼 것과 같다라고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B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A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P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위치에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여기 B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구속시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얘가 늘어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 부분은 힘이 작용하지 않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요 P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부재에서 늘어나는 양이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델타 P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델타 P만큼 이제 이 P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결국 여기에 가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가 이 P에 의해서 늘어나 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제 닿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반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반력에 의해서 이 부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반력을 F라고 했을 때 이 F에 의해서 이번에는 줄어드는 길이는 어떤 길이가 될까요?
요 길이가 될까요? 요 길이가 될까요? 아니면 전체의 길이가 될까요? 전체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길이가 이 반력에 의해서 줄어드는 이제 길이가 되고, 그래서 이 줄어드는 양이 이제 요만큼이 됩니다. 근데 이 여기 델타 P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에 델타 F라고 하는 거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하고 이거의 합이 결국 제로가 된다는 그런 여기에 있어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적합방정식을 먼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델타 P와 여기에 있는 델타 B가 이제 같다. 지금 평형방정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적합방정식을 먼저 쓴 거죠. 그러면 이 적합방정식을 이제 힘의 함수로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델타 P는 요 구간에 있어서의 늘어난 길이니까 A 2분의 PL인데 그 L이 AC라고 하는 요 구간. 그래서 A 2분의 PLAC가 되고, 델타 B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길이니까 A 2분의 P가 이제 FB 전체의 길이 L일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F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뭐하고 같으냐 하면 4.4절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FB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힘의 함수로 표현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FA하고 FB를 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하나의 지점 반력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먼저 구한 거죠. 뭐에 의해서? 적합방정식에 의해서 먼저 했는데, 이 적합방정식을 구할 때 결국 뭘 이용한 거예요? 중첩법을 이용을 한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FB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래 지점 반력이 좀 두 개잖아요. 평형방정식을 한 개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지점 반력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게 된다면 그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정적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두 개의 언노운이 있다가 하나의 언노운으로 바뀌고, 그거를 평형방정식에서 풀어버리면 정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점 반력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FA 플러스 FB가 P와 같다. 이렇게 되면 FA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4.4절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더 편해 보이죠? 이쪽이 조금 더 편해 보이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 B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변이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중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B 말고 여기 A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도 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풀게 될까요?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점이 없어지게 되면 요 힘에 의해서 여기가 고정이 되고 어디 부분이 늘어나겠죠? 아니, 어느 부분이 이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요 힘에 의해서 이쪽이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되는 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여기가 델타 P에 의해서 요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지점 반력이 있는데 걔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그 FA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는 어떻게 되겠죠? 전체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FA로 잡아당겨 주게 되면 거기서 델타 A가 나올 거고, 그 델타 A하고 여기에 있는 델타 P가 같다라고 놓게 되면 이게 먼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A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변이를 이용해도 되고 B점에 있어서의 변이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DA36 steel rod shown in figure has a diameter of 10 mm. 그러니까 A36 스틸 로드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로드고, 이거의 지름이 10mm다 하는 거죠. It is fixed to the wall at A. A라고 하는 점에서 벽에 고정이 되어 있고, and before it is loaded, there is a gap between the wall at B and the road of 0.2 mm.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지기 전에 여기 B라고 하는 요 점은 요 B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과의 사이에 0.1mm만큼의 갭이 있다. 그 말이죠. Determine the reactions at A. A에 있어서의 발력을 구하자. And neglect the size of the collar at C. 여기 C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의 칼라의 그 크기는 무시하고, 이때 영수 모듈러스 스틸에 대한 것은 200기가파스칼이라고 한다. 자, 이 문제도 플렉서빌리티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예제하고 같죠? 4.4절에 이런 예제 있었죠. 그렇죠? 이거 다 늘어나고 여기에서 발력한 거의 차이가 0.2mm다. 이걸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도 결국 그 컴패러빌리티는 똑같습니다.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 자체는.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죠? 여기에 이 P라고 하는 20kN이 여기 걸리게 되면 얘가 쭉 늘어나겠죠? 근데 어느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요 AC라고 하는 요 부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쭉 늘어나고 여기에 닿겠죠. 안다면 발력이 없어요. 안다면 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닿아야지 이쪽에 F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요 부분이 늘어나고 여기에 된다는 것이고, 근데 사실상 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없다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늘어나냐면 B'라고 하는 벽 때문에 못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B'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발력이 작용하냐면 FB'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눌러대면 얼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해도 이 FB'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은 여기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뭐 벽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벽 위치까지만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합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똑같죠? 이거에 의해서 늘어난 양하고 이 B'에 의해서 줄어든 양의 차이가 0.2mm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첩법을 사용한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쭉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다시 눌러가지고 이 전체의 길이를 누른 거죠. 그죠? 눌러가지고 결국 요만큼의 원래만큼의 차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자, 원래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우리가 델타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발력에 의해서 줄어든 길이를 델타 B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면 된다. 그러니까 유연성법을 쓰든 우리가 4.4절에서 계산해서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되고, 그럼 델타 P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변형량이니까 A2분의 PL, 그래서 AC만큼의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P가 나오고, 델타 B는 이 전체 길이를 이제 그 전체 길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길이가 지금 1.2m예요. 그래서
A 2분의 FL, 그래서 이 L에 해당하는 것이 1.2m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P하고 델타 B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상수로 나왔고 델타 B라고 하는 것이 뭐의 함수냐 하면 FB만의 함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뭐만의 함수가 돼? FB만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FB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대입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F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FA는 어떻게 구하죠?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평형 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FA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20, 그 다음에 계산된 거 FB가 4.05 이렇게 돼서 FA는 16kN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면적이 똑같게 되니까 시그마를 구해라 하게 되면 똑같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지만 여기에 그 단면적이 달라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심하고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연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그다음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다. 그래가지고 먼저 어떤 것들을 공부할까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바로 4.6절에서 뭘 할 거냐 하면 서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서멀 스트레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열 응력. 그러면 뭐 뉘앙스로 알 수가 있겠죠.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에요?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럼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인장력일까요? 압축력일까요? 양쪽이 다 가능하겠죠. 어떻게 구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판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구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얘가 자유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내부에는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죠. 이게 구속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열응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한강대교 같은 데 보게 되면 대교가 아래에서 이렇게 스팬이 있고 이게 지지하는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죠. 근데 거기 올라갈 때 그 갭이 뭐 짜임새 있게 정말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딱 일치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름에 이게 열에 의해서 저기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게 되면 이게 딱 맞았을 때는 얘가 이제 서로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든지 올라오지 못하면 뭐 지들끼리 깨지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을 유지를 해줍니다. 나도 그냥 조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죠. 또 보통 여기다가 또 뭘 이용을 해요? 뭐 철판 같은 거를 여기다 끼워 놓기도 하죠. 여기 같으면은 이제 이 파이프 라인인데 파이프 라인에 굉장히 뜨거운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있어도 이제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열응력을 받게 되죠. 주로 이제 석유 화학 공장에 가게 되면 주로 배관에 대한 거가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뭐겠어요? 응력 집중이 되겠죠. 응력 집중.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이걸 원환에 이렇게 그 갭을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응력이 걸린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응력이 제일 많이 걸리겠어요? 뭐 요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응력 집중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응력 집중 현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응력이 집중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응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만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면적이 일정하게 가다가 변화하게 되면 그것도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변하게 되면 단면적이 작은 쪽에서 스트레스가 평균 응력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배낭의 원리로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하잖아요. 자, 시그마는 A분의 P. 거기서 시그마의 개념은 뭐예요? 에버리지죠. 평균 응력이죠. 그러니까 평균 응력을 우리가 구했는데 실제로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평균 응력에 비해서 더 큰 응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계를 할 때 평균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해지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거기에 있어서의 맥시멈 스트레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그 맥시멈 스트레스가 뭐보다 작게 설계를 해야 돼요? 최대 응력이 뭐보다 작아야 돼? 파손 응력 배웠어요, 언제? 파손 응력을 안정계수로 나눈 거를 배웠죠? 그죠? 파손에 해당하는 응력이 뭐였어요? 항복 강도 또는 인장 강도를 얘기했죠. 얼티메이트 스트레스를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안정계수로 나눈 것을 뭐라고 불러? 허용 응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응력 집중이 생기는 곳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무리 커도 무엇보다는 작아야 돼요? 허용 응력보다는 작아야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딱 꺾어지게 되면 이런 곳에서 응력 집중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필렛을 줘가지고 응력을 줄이기도 했는데 사실상 여기 이게 코너가 이렇게 날카롭게 딱 꺾이게 되면 여기는 응력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도 상당히 부드럽게 이제 필렛을 줘야죠. 자, 그 다음에 inelastic axial de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비탄성 축 하중.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하중을 줬는데 하중을 얼만큼 주냐 하면 항복 강도를 초과하는 만큼의 힘을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성을 잃어버리고 소성적으로 얘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소성 영역까지 이렇게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놓게 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남는 변형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남는 변형량은 얼마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료 내부에는 응력이라고 하는 게 남게 돼요. 그거를 잔류 응력이라고 하는데 잔류 응력의 크기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영구 변형량하고 그 다음에 재료 내부에 남게 되는 잔류 응력 이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4.6, 4.8, 4.9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thermal stress, 열 응력. 보통 ordinarily 보통 the expansion or contraction 델타 T, 그러니까 팽창 또는 수축량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linearly related to the temperature increase or decrease delta T that occurs. 그러니까 발생하는 델타 T의 증가 또는 감소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온도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 델타 T에 선형적으로 관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책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없죠? 이거 마이너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은 예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봉이 L이라고 하는 길이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열을 해주게 되면 소위 선 팽창 개수에 의해서 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 팽창 개수를 알파라고 하게 되면 온도가 델타 T만큼 증가를 했다. 그러면 알파 델타 T에다가 원래의 길이를 곱한 양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럼 델타 T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델타는 당연히 플러스로 나타날 거고 델타 T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늘어나게 되면 아 이게 얘가 팽창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아 수축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 팽창의 선형 개수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열 팽창 개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로 쓰게 되면 line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그래서 열 팽창의 선형 개수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것은 property of the material. 재료의 성질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이러는 거가 아니고 재료의 성질이니까 측정을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algebraic change in temperature of the member. 부재의 온도 변화, 수치적인 온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T라고 하는 것은 L이죠, L. L이라고 하는 것은 original length of the member 이렇게 된 거고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algebraic change in length of the member. 그래서 길이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T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길이가 L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 L이라고 하는 게 전체의 길이인데 미소 길이를 따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L 대신에 뭐 DL이라든지 D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f the change in temperature varies throughout the length of the member. 그러니까 멤버의 길이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이 델타 T가 뭐에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throughout the length of the member 그러니까 그 부재의 길이에 따라서 지금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함수가 돼?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방향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 change in temperature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델타 T가 즉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델타 TX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or if alpha varies along the length 또 알파 역시 x에 따라서 변화하는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될까요? 재료가 달라지는 거겠죠. 재료가 달라지는 거. 아니면 재료가 온도에 따라서 선팽창 계수가 바뀌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봉에 대해서만 지금 따지고 있죠. 그러면 길이가 있게 되면 이 길이를 따라서 어떤 축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축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X라고 하는 축을 세우죠. 아니다, 나는 Y를 세운다. 괜찮습니다. Y가 됐든 Z가 됐든 상관없이. 근데 여하튼 우리가 1차원을 따지는 거니까 그냥 X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면서 온도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때 하중을 바꿔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PX라고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게 뭐의 함수가 됐었어요?
델타가 x의 함수로 됐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델타 t도 길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t가 길이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결국은 미소 요소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더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델타 t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알파에 있어서도 알파도 역시 x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x의 함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체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만 미소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d 델타는 알파 델타 t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 델타라고 하는 것을 적분을 쫙 해서 델타 t를 구하게 되면 인테그레이션 해서 알파 델타 t dx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뭐 사실상 이거를 먼저 하고 여기서 알파와 델타 t가 상수라면 꺼내서 그 다음에 적분을 길이에 대해서 해서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너무 중학교 시절서부터 배웠는지 초등학교 때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학을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계속 마이너스가 있네. 이거는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델타 t가 알파 델타 TL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단면적이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봉이 A하고 B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델타 T라고 하는 만큼의 온도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뭘 주었다. 그러면 플러스로 표현을 해야 마이너스가 될 때 자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팽창되는 양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벽 때문에 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늘어납니다. 그럼 못 늘어나는 이유는 이쪽 양쪽 벽에서 반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 그 반력에 의해서 줄어드는 양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제로가 될 거니까.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양과 힘에 의해서 줄어드는 양이 똑같아야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열 팽창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고 얘가 힘에 의해서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F를 구할 수가 있죠. L하고 L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F는 알파, 델타 T, A, 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죠? 벽이 봉에다 주는 반력이죠. 그럼 거기에 봉에 걸리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봉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F가 돼서 결국 남는 것은 알파, 델타 T, E 이렇게 세 개의 텀이 그러니까 텀으로 보면 한 개지만 알파, 델타 T, E가 이제 시그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요런 문제야 뭐 중학생한테 가면 모르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지만 여기는 모르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좀 어렵다가 아니라 매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나사 문제가 이제 어렵잖아요. 볼트 너트 문제가 어렵죠. 볼트 너트에다가 이렇게 열을 주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게 되면 볼트에 힘이 생기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볼트하고 너트가 있는데 이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힘 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열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나사하고 볼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 볼트하고 너트 안에는 힘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는 없죠. 자, 나사하고 볼트, 그러니까 볼트하고 너트가 지금 체결돼 있잖아요. 체결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구속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열을 줬어요. 그러면 볼트든 너트든 어느 쪽은 막 늘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느 쪽은 그거보다는 덜 늘어나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힘이 발생하겠죠. 그럼 힘에 의해서 변형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서 열을 줬잖아. 그럼 열에 의해서 또 변형량이 또 있었겠죠. 그럼 열에 의한 변형량과 그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때문에 또 변형량이 또 생기죠. 그리고 그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줘야 그 볼트 안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 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돌리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금방 했던 문제, 그거를 뭐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A36 steel bar shown in figure is constrained to just fit between two fixed support when T1 equals 30 degree centigrade.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고정을 시킬 때 온도가 30도였죠. 그래가지고 아주 딱 맞았다는 거죠. just fit. 딱 맞았을 때가 이제 30도였다는 거죠. If the temperature is raised to 60 degree. 그러니까 이제 30도에서 딱 맞았는데 60도로 이게 이제 온도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determine the average normal thermal stress developed in the bar. 그러니까 바에 발생하는 수직 열 응력, 그러니까 평균 수직 열 응력을 구하시오. 그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에버리지 노멀 스트레스라고 써도 되고 그냥 에버리지 서멀 스트레스라고 해도 되고 또 그냥 서멀 스트레스라고도 알겠죠. 그렇죠? 당연히 평균 구하지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뭐 응력 집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호흡은 아까하고 똑같죠? 늘어나는 양하고 줄어드는 양이 같다라고 하는 걸 풉니다. 자, 일단은 여기 힘하고 여기 힘을 우리가 프리바디 디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요 힘하고 요 힘이 서로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이 있다. 그죠? 그냥 힘이 있다. 이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델타 P라고 하는 거하고 델타 T라고 하는 게 뭐야? 온도에 의해서 이 봉이 늘어나는 양, 이게 델타 T죠. 그다음에 여기 델타 F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력에 의해서 봉이 수축되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러한 이제 변형량이 델타 F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T하고 델타 F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적합방 정식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로 대입을 하게 되면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델타 T L로 계산할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델타 F는 A 2분의 FL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노운이 뭔가요? 알파는 주어져 있을 것이고 델타 T는 얼마죠? 여기서 30도니까 T2에서 T1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될 것이고 A라고 하는 건 이게 되겠죠. E라고 하는 것은 A에 3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F는 모르겠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L이라고 하는 것만 unknown이니까 L이 계산이 돼서 나오죠. 아니, F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F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를 쭉 대입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7.2kN이 나오고 이거를 면적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죠. 아주 이건 간단한 예제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감을 잡아서 요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상당히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을 받게 되면 이제 변형량이 달라질 텐데 그거에 의해서 이 내부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얼마냐? 뭐 보통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항상 나오죠. 리지드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The rigid bar is fixed to the top. made 36 2014 알루미늄.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가운데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 개의 포스트에 의해서 이 리지드 바. 자, the post each 각각의 그 기둥은 have a length of 250mm.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다 똑같다는 거야. 250mm로. When the load is applied to the bar. 그러니까 이 바에 이러한 힘이 작용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수평으로 유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250mm로 길이가 다 똑같았다. And the temperature is T1 equals 20 degree centigrade. 그러니까 이때 온도가 20도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온도가 20도였대. Determine the force supported by each post. 그러니까 각 기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힘을 계산해라. If the bar is subjected to a uniform distributed load of 150 kN per meter.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제 이러한 하중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균일 분포 하중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 하중이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가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The temperature is raised to T2 equal 80 degree. 그러니까 80도로 여기에 온도를 80도로 올리고 여기에 하중을 이렇게 균일 하중을 주었을 때 이때 요 각각의 포스트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구하시오. 그 말이죠. 이거 변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지난번에는 이렇게 경사졌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닮은 꼴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줄어드는 양이나 여기서 줄어드는 양이 같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고 여기가 볼록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볼록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다 계속해서 일정한 그 위치로 얘가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온도를 80도까지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일단 늘어나겠죠? 얘는. 근데 여기는 스틸이고 여기는 알루미늄이니까 늘어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스틸은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우리가 스틸하고 알루미늄하고 보면 어느 쪽이 더 빨리 늘어나요? 알루미늄 쪽이 빨리 늘어나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 거고 스틸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이 하중이 이렇게 또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중에 의해서 얘가 다시 눌리겠죠. 근데 눌리기는 눌리는데 그 눌려가지고 결국은 이 리지드 바가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일단 힘이 가해지게 되면 포스트는 그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탱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가 열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구속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구속되어 있는 건 이제 여기서만 구속되어 있고, 이 힘이 누르게 되면 여기는 그냥 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포는 어떻게, 힘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죠? 이 철하고 이 철에 걸리는 힘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힘이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FS라고 하고 여기를 F 알루미늄이라고 한다면 2배의 F의 스틸,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여기 전체 힘하고 같아요. 힘은 얼마예요? 150 곱하기 0.6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여기에 수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평형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형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2배의 FST하고 F의 L이 외부에서 가해진 힘과 같아야 된다 해서 결국 평형 방정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모멘트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제로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두 개의 언노운이 있으니까 하나의 적합 방정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평을 유지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양이 같아야 같이 내려가거나 같이 올라가거나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델타를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힘에 의해서 수축되는 양하고, 이거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델타 ST가 되고 델타의 AL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델타 ST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델타 ST의 온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되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지만, 우리가 사실상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위쪽을 플러스로 잡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델타 ST가 온도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요만큼 줄어드는 거. 알루미늄도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그 양이 서로 같다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에서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을 빼게 되면 결국 델타 ST가 되고, 얘도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데서 힘에 의해서 줄어드는 걸 빼게 되면 알루미늄이 늘어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결국 뭐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어요? 힘으로 나오겠죠. 힘에 대한 수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델타 ST고 얘가 델타 AL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알파 델타 T L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 2분의 F 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틸에 대해서도 알파 델타 T L 그 다음에 A 2분의 F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거, 여기서는 스틸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 FST가 있고 여기에 FAL이 있으니까 FST와 FAL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그 1번식에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세웠듯이 그거하고 이 3번식 요거를 연립 방정식으로 해서 풀게 되면 FST하고 FAL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응력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의 길이로 델타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쉽죠? 어. 네? 둥둥 떠 있으면 리지드 바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갭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아니 뭐 갭이 얼마인지나마나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 혼자서 힘 다 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는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한 구조물이죠. 안 그래요? 지금 이런 구조물에서 얘하고 얘가 떨어지고 얘가 있으면 처음서부터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뭐하러 만들어 놓고 필요 없으면 낭비죠. 자, 여기가 이제 또 볼트하고 너트에 대한 여기서 이제 열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이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나사를 지난 예제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볼트나 아니면 너트를 회전을 시켜갖고 힘을 발생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온도만 변화를 시켜가지고 볼트하고 너트에 힘이 걸리도록 만든 겁니다. 따로따로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14 T6 알루미늄 튜브가 having a cross sectional area of 600.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튜브라고 하는 게 요거죠. 근데 튜브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얘는 뭐냐면 슬리브예요. 그죠? 지난번에 슬리브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F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슬리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used as a sleeve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쭉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슬리브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튜브가 그죠? 근데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가 600 제곱 밀리미터인 요 알루미늄 튜브가 슬리브로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볼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볼트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가 400 제곱 밀리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When the temperature is T1 equals 15 degree, the nut hold the assembly in a snug position such that the actual force in the bolt is negligible. 그래서 이제 온도가 15도일 때 너트가 여기 그 볼트에 어떠한 그 충력이 무시할 정도로 걸리도록 좀 느슨한 위치에 그 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 그 중간고사 볼 때 문제를 한글로 내줘야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줘도 돼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연습 문제가 전부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낼 거거든요, 문제를. 일단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내가 시험 시간에 와서 해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석이 안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수준이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스너그? 그건 내가 가르쳐주면 되죠. 뭐 단어 정도야 뭐 못 가르쳐주겠어요? 전체를 다 해석해달라는 것과 스너그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약간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If the temperature increased to T2 equal 80 degree, determine the force in the bolt and sleeve. 그러니까 온도를 80도로 이렇게 올렸을 때에 그때 볼트와 슬리브에
발생하는 힘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15도일 때 얘는 그냥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양쪽에 힘이 하나도 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온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올렸겠죠, 당연히. 양쪽을 다 올리게 되면 이 재료가 지금 스틸이에요. 볼트는 스틸이고 옆에 있는 슬리브는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럼 온도를 올려줬을 때 알루미늄의 열 팽창 계수가 스틸에 비해서는 더 크죠. 근데 온도의 변화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온도를 주었을 때 알루미늄은 많이 늘어나려고 할 것이고 볼트는, 그러니까 스틸은 얼마 안 늘어나겠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리브는 늘어나야 되니까 막 늘어나려고 하는데 스틸이 결국은 못 늘어나니까 얘를 방해하고 있겠죠. 자, 얘는 늘어나려고 그러고 얘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볼트에는 어떤 힘이 걸릴까요? 얘는 막 늘어나려고 그러고 얘는 안 늘어나려고 해요. 그죠? 조금 덜 늘어났으니까 얘를 방해하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이게 잡아야, 이쪽 얘는 막 늘리려고 할 것이고, 그죠? 얘는 얘를 못 가게 할 거겠죠.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하죠? 슬리브가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그 힘이 볼트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볼트가 인장력을 받게 되겠죠. 대신에 슬리브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 볼트가 늘어나지 못하게 잡아 당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슬리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압축을 받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볼트는 이 슬리브에 의해서 인장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인장력에 의해서 결국 볼트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야 되죠. 슬리브는 반대로 줄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열 팽창에 의한 변화량이 또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이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볼트로 봤을 때는 열에 의해서 이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장력에 의해서 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슬리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에 의해서 늘어나고 힘에 의해서 줄어들었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게 적합 방정식에 이제 해당하는 그 구석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열에 의해서 한쪽은 소위 볼트는 인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슬리브는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결국은 평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형 방정식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적합 방정식을 이제 세우게 되면, 자, 이게 볼트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열에 의해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장력에 의해서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위치가 되겠죠. 이게 늘어난 위치가 되겠죠. 근데 슬리브는 어떻게 돼?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열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결국 볼트의 길이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슬리브의 열에 의해서 늘어난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줄어드는 양하고 여기 양쪽으로 다 늘어난 거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볼트에 대한 것이고 여기가 슬리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볼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는 양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T, 여기가 L, 그 다음에 A 2분의 F,
L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슬리브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열에 의한 변형량이 됩니다. 알파, 델타 T, L. 그 다음에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A 2분의 F 슬리브 L.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FB하고 FS가 나오는데, 아까 그 평형방정식에서 FB하고 FS가 어땠어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우리가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똑같이 FB라고 놓고 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온도만 올려줬을 때에도 이 어셈블리는 서로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인장력하고 압축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으면 뭐 어느 문제나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는 되게 쉬울 것 같죠? 다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또 엑서사이즈 문제 풀어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보면 뭐 자신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4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만 일단 중간고사 범위는 4장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하고, 뭐 진도는 뭐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1, 2, 3, 4장 다 배웠는데 복습을 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뭐 또 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능하면 수요일 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금이니까 수요일.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로 들어가서, 자, 열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 집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겁니다. 요 개념이 이제 응력 집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축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지만, 이게 토션에 대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밴딩에 있어서도 응력 집중이 딱 나오게 되면 이 말은 항상 반복됩니다. 또 중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 중첩법에 대한 얘기 있었죠? 2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잘 해두면 나중에 편한 거죠. 자, 여기 잘 읽어보면 When a member's cross-section area is suddenly changed, the maximum normal stress occurs at the smallest cross-section area. 무슨 얘기죠? 어떤 부재의 cross-section area, 그럼 단면적이죠? 단면적이 suddenly, 갑자기 변화할 때, 최대 수직 응력은 가장 작은 단면적에서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요만한 단면이 여기 와서 이게 좁아지게 되면 결국 그 맥시멈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 작은 면적, 여기에 가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주겠는가가 이 2번째 있는 얘기예요. 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이게 응력 집중 계수입니다. 응력 집중 계수. 이거를 우리가 K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K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is a ratio of the maximum stress to the average stress. 무슨 비냐 하면 에버리지 스트레스에 대한 최대 응력의 비로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K는 시그마 맥시멈을 시그마 에버리지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acting at the smallest cross section, 그래서 가장 작은 단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에버리지 스트레스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버리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걸로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뭐보다는 크겠어요? 적어도 1보다는 크겠죠. 그죠? 적어도 1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바로 이런 거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판에 여기 구멍을 이렇게 내놨어요. 여기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요 구멍이 있는 여기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응력의 분포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는 요 구멍 표면, 이 구멍 표면에서 시그마가 맥시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전체에서 단면이 어디가 가장 작아요? 바로 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시그마 맥시멈이. 그 다음에 시그마 에버리지는 뭐겠어요? 요거의 에버리지를 얘기하겠죠. 그다음 얘가 이제 undistorted, 그러니까 변형 전이고 변형 후에는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에 스트레스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근데 에버리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시그마 맥시멈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한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꼭 해줘야 된다. 이 그림도 역시 여기서 단면적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커지게 됩니다. 저기는 안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이 그림. 보이나요? 책에 있는 그림하고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있는 걸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어디가 시그마 맥시멈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요 점이 시그마 맥시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그림하고 대응하는 거니까 평균 응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맥시멈이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필렛을 주게 되면 응력 집중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응력 집중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감소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예제입니다. 지금 이거가 가장 응력 집중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완만하게 단면을 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요 선에 이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이 기울기가 응력 집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고 여기 보면 조금 적어지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파주게 되면 이게 응력 선인데 이게 상당히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모르면 뭐 홈을 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홈을 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한마디로 딱 해주면 바로 아는데 이걸 그루브라고 하면 그루브. 이게 오가 두 개인가? 그루브. 어? 이게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루브 맞겠죠?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딱 냈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그건 홀이라고 하죠. 홀. 구멍은 홀이죠. 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여기를 날카롭게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부를까요? 노치. 노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노치. 얘는 그루브. 얘는 뭐 당연히 구멍이죠. 자, 이 경우와 이렇게 된 경우 어느 쪽이 응력 현상이 더 크게 생길까요? 얘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죠? 굉장히 얘는 얘보다 훨씬 급격히 변했죠? 그럼 얘보다 더 급하게 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균열, 그죠? 균열. 그걸 크랙이라고 합니다. 크랙. 크랙.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응력 집중 현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응력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다 홀을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조금 작게 또 조금 작게 이렇게 해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 집중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얘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게 되면 여기에 요 맨 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크랙 팁이라고 불러요. 그 선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크랙 선단. 그 점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걸리는 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응급 처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내줍니다. 드릴로 구멍을 딱 내주게 되면 응력 집중 현상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균열이 보이게 되면 또 그게 좀 위험하게 보인다 그럼 바로 가서 드릴로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일단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구멍에서 또 균열이 시작돼요. 그러면 또 구멍을 또 뚫으면 되겠죠? 언제 뚫으면 될까요? 위험하지 않을 때까지. 그죠? 계속 뚫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파괴역학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응력이 지금 우리가 그 허용 응력하고 비교를 해서 요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 구멍을 뚫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해야죠. 여러분들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균열이 보였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정비하는 사람이 균열이 생겼구나. 그리고 구멍 하나 딱 뚫어놓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다 근거 있는 계산에 의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